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배주환, 엄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강남 일대 클럽에서 전문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소각팀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최초로 보도했는데요. 시청자들에게 반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VIP라는 자들이 마약과 성매매를 넘어서 얼마나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폐했는지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었는데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유흥을 넘어선 범죄 행각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아레나, 버닝썬 이런 클럽의 MD들이 다시 주축이 돼서 지난 금요일에 또 새로운 클럽을 개장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고위층의 범죄 행각,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의 유착이라는 점, 스트레이트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배주환 기자, 오늘 들려줄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면서 또 참 억울하기도 한 얘기, 바로 채용비리 얘기입니다. 채용비리라면 떠오르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가 강원랜드였다면 올해는 KT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KT 채용비리 사건인데요. 이석채 전 KT 회장이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죠. 김성태 의원은요? 네, 딸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난 김성태 의원도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스트레이트에서 의혹의 정점에 선 이 두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측근들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도배를 해버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일자리를 다시 한번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맹맹백백히 밝혀내고 그 일자리를 다시 청년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두 달 뒤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질타하던 김성태 의원 자신이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T 2012년 하반기 공채 때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보도된 겁니다. 김성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새빨간 허위 사실로 정치인의 가족까지 정쟁의 제물로 희생시키는 여당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의 실체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는 상황. 2012년 9월 28일 KT는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월 7일에는 인적성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서유열 당시 KT 사장은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 전무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성태 의원의 딸을 정규직 공채로 뽑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입사 지원서조차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의 딸을 서류 전형 합격자로 둔갑시키고 적성 검사도 면제해준 뒤 인성 검사만 온라인으로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인성 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으로 나오자 아예 합격한 것으로 조작해 면접 전형에 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국 김 의원의 딸은 경쟁률 100대 1을 뚫은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 KT 대졸공채 사원으로 입사합니다. 대부분 서로 다 아는데 쟤는 누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여자 소년 딸이니까 못하라고.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자 김성태 의원은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KT 내부에서 어떤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는 자신은 알 수 없지만 딸은 공채 시험에 응시해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딸을 뽑아달라고 KT에 청탁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KT가 자발적으로 김성태 의원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걸까? KT 안팎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꽂을 때 그냥 꽂지 않잖아요. KT라고 해서 뽑고 싶어서 뽑았겠습니까? 누가 부탁을 하니까 뽑는 거지. 그 부탁이 10중 8구 정치권이지.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KT는 문제의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 임원 추천자 등으로 분류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서 청탁을 받거나 KT 고위 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원자들만 따로 특별 관리한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부정합격자 가운데는 김성태 의원의 딸 이외에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1차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고도 최종 면접을 치러 합격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정 채용의 최종 지시자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KT와 김성태 의원 그리고 이석채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수상한 인연이 KT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이 KT 자회사인 KT 링커스 노조위원장 경력 등을 기반으로 금배지를 달았다는 사실부터 남다릅니다. 오랜 직장 생활 과정에서 그 알고 있는 지인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김성태 사람이다라고 KT 그룹 내 소문나 있는 분도 계시고.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KT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차 국회 환노위는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을 막는 데 앞장선 인물이 바로 환노위 여당 간사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들은 채택한 거예요? 왜 문재인 후보들은 왜 채택하는 거예요? 김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됐다는 2012년 하반기 KT 공채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검찰은 끝내 무산된 이 전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과 채용 비리가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석연찮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공채 전형이 여전히 진행 중이던 2012년 11월에 열린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빨간색 KT 조끼를 입고 뛰는 대회 참가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KT는 이 대회를 꾸준히 후원해왔지만 직원들의 대회 참가를 독려한 것, 이해가 유독 두드러졌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대회를 주최한 손기정 기념재단의 대표 이사장은 김성태 의원입니다. 아니 마라톤 못 뛰더라도 이게 신청해주면 팁 나오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클럽 신청하시자고. 그래서 저도 신청했죠 그냥요. 그런 식으로 팀장님이 마라톤 대회 신청하라고 이렇게 권유하시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죠. 네, 그날따라 그때는 이상하게 많이 좀 동료를 많이 했었어요. 김성태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달에 낸 입장문에서 누구보다 KT와 분명하고 엄격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이석채 전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심 채용자 명단 내려보내신 이유가 뭐세요? 국회 증인 출석 무산시켜달라고 김성태 의원한테 부탁하신 적 있으세요? 말씀하고 가시죠. 스트레이트는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김성태 의원과도 간신히 접촉했지만 김 의원의 입을 여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따님 공채 채용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좀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서는 인터뷰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채용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인지를 못하셨어요? 기존 입장은 그러셨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아니, 그럼 의원님께서 혹시 검찰에서 뭐 소환을 통보하거나 이런 거는 뭐 받아보셨나요? 취재 요청은 안 했는데 됐습니다. 아니 또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니까 저희가 의원님 뵙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 찾아왔는데 근데 좀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KT 내부에서 알아서 그런 식으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이 채용 비리에 있어서 되게 단호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보세요. 저는요, 이 채용 비리가 정말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출발점에 선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왜 이 기회를 빼앗기는지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말 극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승마공주 정유라 씨가 한 말, 지금 공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KT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한 전직 임원은 이 채용 비리가 오랜 관행이었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회장 비서실이 40%, 또 대외협력부서 30%, 노조위원장이 20%, 사업부서가 10% 이런 식으로 청탁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니 채용 비리에 그러니까 쿼터까지 존재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의혹이 있는 인물들 중에요. 전현직 의원만 3명이고요. 관료 출신이 2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력 인사들은 누구인지 또 채용 과정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KT 2012년 하반기 공채의 부정 합격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9건. 면접 점수 조작이 단골 수법이었습니다. A부터 D까지 4등급을 매기는 1차 실무 면접에서 면접관 3명 중 2사람에게서 D를 받으면 무조건 탈락. 하지만 이른바 금수저 지원자들에게 이런 규정은 우스웠습니다.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딸 정모 씨는 1차 실무 면접에서 3 면접관으로부터 모두 D등급을 받습니다. 곧바로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KT는 면접 점수를 바꿔 최종 면접에 올렸고 차관급 아버지를 둔 덕분인지 정 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인 정영태 전 사무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한 대학의 부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탐사局스트레이트 배주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듣지 마세요. 네, 그 KT 관련해서 아니 부총장님 그 따님한테 따님 성적이 그렇게 면접 성적이 바뀌었다는 거를 아니 뛰지 마시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좀 여쭤보려고요.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이거 소송할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직접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접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정영태 전 사무총장은 취재진을 피해 계단을 내려간 뒤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치노무니까 알려줘. 아, 예, 알겠어요. 잠깐만. 부장님. 아니. 부장님,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 제가 개인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일단 찾아왔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예. 부장님, 그 KT 쪽에다가 직접 연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검찰 수사 결과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아, 그만하세요. 그만. 그리고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잠시만요. 아니 뭘 잠시만요. 아유, 부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뛰실 일은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부장님, 근데 그러면 잠시만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채용 청탁 의혹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인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인의 자녀를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자 역시 1차 면접에서 C, D, D를 받아 떨어졌지만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역시 부정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희정, 김영선 두 전직 국회의원.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은 이처럼 정관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내부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1년부터 6년 동안 KT 노조위원장을 지낸 정모 씨. 2012년 고졸사원 공채에서 지인 2명을 뽑아달라고 회사 측에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이들의 합격 과정은 오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서류 전형부터 마지막 임원 면접까지 모든 전형 단계에서 탈락하고도 매번 부활해 결국 최종 합격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정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전화도 여러 차례 걸어봤지만 그는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의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계속 자기의 비호 세력으로 아니면 자기 측근으로 이렇게 남겨두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거 활용했다고 저는 봐요. 지난 2001년 민영화됐지만 KT는 이른바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취임한 황창규 현 회장. 취임 후 이른바 경영고문 명목으로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부터 고위 공무원, 군 장성, 경찰 등 출신도 각양각색.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정책특보와 비서관, 선거대책본부장 출신들은 경영고문으로 동반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KT의 소관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KT는 이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47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 이들의 존재조차 KT 내부에서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KT의 로비 창구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황창규 회장은 위촉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고문 운영 지침이라는 걸 보면 이 보셨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 모릅니까? 예. 여기 모든 조항마다 회장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회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안 보셨다고요? 그러면 경영고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부원장이 보세요.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 제가 문화를 읽어드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 황창규 회장 재임 중에도 각종 채용과 인사 비리가 벌어졌다며 검찰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줄대기가 더 심해졌거든요. 황창규 회장 와서. 그랬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는 채용 청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서는 깨끗했을 것이다. 그럼 믿기 어려운 얘기고.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온 황창규 회장은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 차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이나 이런 거에 KT가 좀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회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공채 시스템이 무너진 것 자체가 회사에 엄청 큰일이잖아요. 채용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1층 안 누르신 것 같아요. 특별히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을 경영고문으로 채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회장님 모르셨어요, 혹시? 회장님, 제 얘기 안 들리세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시니까. 저희가 회장님 뭐 언제나 뵐 수 있는 것도 그만하세요, 아니고. 이제. 그냥 한 말씀도 못 해주시는 이유가라도 있는 건가요? 회장님, 제가 뭐 무리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회장님. 회장님한테 직접적인 채용 청탁도 들어왔나요? 회장님? 잠깐만요. 황창규 회장 정말 KT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한마디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는 해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거는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 도중에 이 KT 계열사의 내부자가 작성한 문건을 하나 입수를 했는데요. 바로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은 관심 지원자로 추정되는 그런 명단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채용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정 채용 명단이네요. 그러네요. 이 명단을 보면은 방송국 자회사의 사장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죠?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의원은 아직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에서. 아마 처벌도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죠? 강원랜드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똑같은 사건인데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강원랜드 사태는 저희 스트레이트에게는 좀 특별한 그런 기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첫 회 방송 때 안미영 검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검찰 역사상 최초로 수사 검사가 수사 외압이 있다고 폭로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도 재판 중이란 말이죠. 네, 이게 처음 수사가 시작된 게 2016년 2월이니까요.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이라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해 정치권과 검찰을 동시에 뒤흔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2013년 선발한 교육생 518명 가운데 대부분인 493명이 청탁 대상자로 드러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비리였습니다. 3년 만에야 첫 발을 뗀 채용 비리 수사는 하지만 뜻밖에도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수사가 종결된 뒤 나온 현직 검사의 폭로. 수사를 담당하던 안미영 검사는 지난해 2월 스트레이트에 직접 나와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여러 경로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영향력이 행사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빼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채용 청탁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다시 말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유력 인사는 누굴까? 부장검사님께서는 대검에서 곤란해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직접 하셨습니다. 안 검사의 인터뷰 이틀 만에 검찰은 채용비리 전반은 물론 수사 외압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독립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재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검찰은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두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사 검사에 대한 검찰 간부들의 지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뒤늦게 기소가 이뤄진 상황. 법원은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전 인사팀장에게 올해 초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있으시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지인 등 39명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염동열 의원과 자신의 비서관 등을 채용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입니다. 따라서 저희 억울한 그런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응집 전 사장은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강원랜드의 현안 해결에 권 의원의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이거 너무나 명쾌한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요?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었어요. 지난해 안미연 검사가 큰 용기를 내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본질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탁을 받은 사람들만 처벌을 하고 청탁을 했다는, 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 이들은 정작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데요. 네, 무엇 때문인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입니다. 201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한때 부하 직원이었던 최모 씨와 집중적으로 통화합니다. 차명 휴대전화로 이뤄진 통화만 1년 새 566차례나 됐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춘천지검장이 의지를 가지고 딱 거기서 끝내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담당 검사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접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거기서. 당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선에서 사건을 덮기 위해 대책을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검찰 출신의 권성동 의원과도 통화했다고 최 전 사장은 말합니다. 참 사장님, 권 의원하고는 통화나 해보셨어요? 권 의원하고는 내 상황을 이야기했어. 어저께요? 뭐라 그러죠? 어때요 반응이? 좀 묻더라고 상황을.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퇴사한 직원 최 씨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최 전 사장이 법률 대리인도 아닌 그와 은밀히 수사 대책을 의논한 걸까?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최 씨는 2012년 강원랜드에 특채로 입사해 국회를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 업무를 2년간 담당한 인물입니다. 최응집 전 사장이 정치권과 검찰 등의 발이 넓었던 전직 직원을 활용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벗어나려 했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특히 권성동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당시 현직 고검장 A씨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는 A 고검장과도 10여 차례 통화했고 비슷한 시기 A 고검장은 권성동 의원과도 1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당시 채용비리 수사에 지휘선상에 없었던 A 고검장은 무슨 이유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걸까? 지금은 변호사로 개업한 A 고검장은 최 씨와는 고향 모임에서 만나 10여 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고 권성동 의원과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 수사를 흔들어 보려는 검찰 안팎의 시도가 곳곳에서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외압 의혹의 당사자였던 권성동 의원을 추궁하기보다 감싸는 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국민적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됐던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일 기습적으로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해 봐주기 논란마저 자초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난 수사 외압 의혹. 그렇다면 채용 비리 혐의의 처벌 가능성은 낙관할 수 있는 걸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히 보좌관에게 위증하라고 지시한 거 맞나요? 임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불법적으로 휘둘러야 성립하는데 채용은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남용할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권 자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상급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하급자, 실제 담당한 사람만 처벌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죄의 직권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청탁 당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처럼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 역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단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딴 채용 비리 사건의 처벌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 탓일까?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영 검사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사실 수사 외압 관련해서 밝혀진 게 없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제가 지금 다시 언론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또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두 의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방향이. 혹시 이런 바람 같은 건 혹시 없으실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명 검사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내부 고발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안쓰럽고 미안하기까지 하네요. 네. 그런데 재판 진술에서도 이미 그 권성동 의원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기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일에다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청탁을 그냥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감스럽게도 법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개 채용하는데 이제 공채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실세 채용, 실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당장 내일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될지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소환되고 수사가 시작될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모든 일들이 강원랜드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꾸준히 이어가 주십시오. 자,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진 기자, 다음 얘기는 뭔가요? 친일파와 독립운동입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독립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당한 이유로 독립유공자가 됐다거나 또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운이 취소된 사례가 속속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 독립유공자 사이에 여전히 친일파가 남아있고 그것도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운영했던 업자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인 상하이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중국 상하이.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옛 훈커우 공원은 일본의 옛 해군사령부 건물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공원과 사령부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길 사천북로. 1930년대 중국과 동아시아 침략을 본격화한 일제가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인권 유린의 현장, 위안소들이 이 길에 처음 들어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日本的很多的驻军也是在虹口，所以为日军服务的慰安所主要是在四川北路那一带。 사천북로의 어느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비좁은 쪽방 수십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2층 벽돌집이 눈에 띕니다. 여느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일본군의 첫 번째 위안소 구실을 했던 건물입니다. 역사의 상처는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你现在看到的和当年看到的一模一样，然后进去了之后，里面就是那个房子里面就是慰安所。 1932년 문을 연 이곳의 이름은 데일살롱. 당시 일본군이 그린 상하이 지도에도 사천북로 옆 데일이란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이 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까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正好靠这个那边那个湖北面近，我听人家讲，还有80个女的，也有100多个男的进来的。 500m쯤 떨어진 또 다른 건물. 이곳 역시 일본 해군이 위안소로 사용했습니다. 일본군들의 출입 관리를 하던 매표소 공간도 그때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这是当年买票的地方。然后这种慰安所利用规定呢，就会详细的标明啊，你进慰安所要交多少钱，然后多长时间都限定好了。然后你进来的时候先要交钱买票才能。 중국 학자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상하이의 일본군 위안소는 모두 172곳. 살롱이나 카페, 댄스홀 등 간판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일본군이 드나들던 사실상의 위안소였다는 겁니다. 在战争时候，有一些慰安所，它就不叫做慰安所，它本身叫做舞厅、食堂、俱乐部，这些都可能是慰安所。 일본 부인들이 매칭업소 같은 거 없애라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바꿨습니다. 이처럼 요식업이나 유흥업소를 가장한 위안소들 중 일부는 일본군이 아닌 민간인 사업자들에게 운영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일제는 이런 은밀하면서도 손쉬운 방식으로 위안소를 늘려나갔습니다. 민간업자가 투자해 문을 열지만 사업 허가와 단속, 위생관리 등은 일본군이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경영만 그 형식적으로 아까 바지 사장이라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맡겼던 것 뿐이에요. 모든 보고는 그 회계 보고로 다 큰회했습니다. 민간업자들 가운데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당시 위안소 현황을 표시한 지도 한복판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 이곳, 평안남도 출신 백리순이 운영을 맡았던 업소 아리랑이 있던 자리입니다. 日本名字叫白井元一开办的一个酒吧，其实呢，它就是一个以酒吧之名的一个慰安所。 중국 학계에 따르면 1937년부터 적어도 5년간 영업했다는 아리랑 이외에도 아시아, 소녀주점 등 조선인 업자가 운영한 위안소가 사천북로 일대에 20곳이나 됩니다. 1941년 한 해에만 최소 12명의 조선인이 상하이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현지 조선인 단체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 상하이에 들어간 조선인 여성의 수는 7년 새 8배로 급증했습니다. 이 여성들 중 상당수가 일본의 지시나 무기날에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인 것으로 중국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 군복 만드는 공장으로 간다 그래서 갔는데 일본에 가가지고는 며칠씩 있더니 그냥 저 딴 데로 상해로 갑디다요. 상하이의 악몽에 시달린 조선 여인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한많은 세월의 고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낯선 땅에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아리롱나 아리롱 튕고매요 아리롱 아리롱 아라리요. 저 아리랑 노래를 부르시는 할머니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네. 당시에 일본이 위안부를 어떻게 강제로 모집했고 관여했는지는 이미 일본의 여러 문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937년 12월에 상하이에 보내는 위안부 3,000명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서가 남아 있고요. 일본 내무성과 외무성, 육군은 물론이고 고치현, 야마가타현, 군마현 등 각 지방까지 나서서 개입하고 지시하고 묵인했다 이런 공문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이렇게 일본의 통제하에 위안소를 운영했던 조선인이 무려 20명이 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이 지금 독립유공자로 둔갑했다는 거죠. 그 기막힌 사연을 추적했습니다. 상하이 고층 빌딩 숲 사이의 한 공원 산책로입니다. 옛 주소 해능로 81동 48호. 80년 전인 1939년 극동 댄스홀이라는 업소가 이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这个建筑已经全部被拆除，变成了这个整个 SOHO 的商业中心了。远东舞厅。 댄스홀 간판을 내걸었지만 상하이 주둔 일본군이 자주 찾던 위안소 중 한 곳으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远东舞厅就是慰安所，这种情况无论是在上海，在中国其他地方，在东南亚，日军占领地有很多。 운영자는 조선인이었습니다. 1939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 상하이의 대표적인 사업가들을 소개한 기사에 사진과 함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민첩한 수완가 극동주인 송세호 씨. 국제사교장인 극동을 경영하는 원만무결한 수완가이다. 더욱이 송세호 씨는 극동 댄스홀 말고도 위안소를 한 곳 더 운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上海呢，它有2个慰安所，一个是三星里的2号，他也住在那儿，也在那里开慰安所。 일본군은 군용시설이나 다름없었던 민간 위안소 운영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 문서. 신원이 확실하고 군 위안소를 경영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해 위안소 설치를 허가하고 있으므로 경영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엔 추천한다는 뜻을 전해 자발적인 희망에 따르는 것으로 진행시킬 것. 믿을 만한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일을 해라. 그리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업자가 됐다라고 해라. 이처럼 일제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송세호 씨는 뜻밖에도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돼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 공적이 적힌 공훈록엔 송 씨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독립운동 조직에 참여했다, 목고를 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상하이로 건너가 담배 공장을 경영하며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했다고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위안소로 쓰인 극동 댄스홀을 운영했다는 사실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송세호 씨는 과연 두 얼굴의 애국지사인가? 26살이던 1919년 송 씨는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활동하며 항일단체인 대동단에도 몸을 담았습니다. 고종의 아들 의친왕을 임시정부에 참여시키려다 붙잡혀 투옥된 뒤 1922년 12월 병보석으로 출소합니다.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송 씨는 1930년대 들어 수상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939년 일본 검사가 작성한 검거보고서, 당시 친일 인사를 암살하려다 적발된 한 독립운동가의 수사 기록에서 송세호라는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일찍부터 부국의 밀정행위에 종사한 친일조선인 송세호 등의 금품을 강탈해 운동자금으로 충당함. 밀정,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댔다는 담배 공장의 실체도 의문투성입니다. 1939년 11월 그는 몇몇 사람들과 상하이 사천북로에서 덕창이란 이름의 담배 공장을 창업합니다. 그런데 정작 송 씨가 이 담배 공장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송 씨의 동업자들은 하나같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유력자로서 활동을, 덕창 하나만 가지고도 세네 사람이 지금 동시에 이렇게 활동한 거로. 한때 독립운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위안소까지 운영하며 친일 행위에 가담한 인사가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것일까? 정부는 송세호 씨의 건국훈장 추서 당시 유족 측이 제출한 공적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에 따른 담배 공장을 운영해 독립운동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며
극동 댄스홀도 직원용 숙소와 무대가 있는 술집이었을 뿐 위안소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증할 문서 등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있는 건 없죠. 국가보훈처는 송 씨의 친일 행적에 대해 과거 독립유공자 선정 검증 단계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문의 독립유공자 송세호, 그는 저항시인 이육사, 어린이들의 아버지로 불린 방정환 등과 같은 등급의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일본군의 밀정이라는 기록도 있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던 인물이 어떻게 현충원에 묻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곁에 누워있는 애국 선열들이 벌떡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진짜 통탄할 일이 이런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송세호 씨 하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스트레이트는 취재 도중에 이 송세호 씨와 비슷한 의혹을 가진 인물을 또 확인했습니다. 전성호라는 분인데요. 1920년대까지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행적을 보면 1930년대 이후에는 민생단, 간도특설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친일, 또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단체에 참여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됐는데 국가보훈처는 역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원칙이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문제가 있네요. 네. 혹시 일부 친일 행적이 있더라도 독립운동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인정해줬다 이겁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서 보신 송세호 씨, 전성호 씨와 대비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중국 혁명 지도자 순원의 부인 숭칭링을 기리는 상하이의 숭칭링 능원. 동쪽 끝에는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을 그리다 끝내 타향에서 숨을 거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파괴되고 도굴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한 게 이쪽에서 송칭링 기념관으로 아예 만들자. 이쪽이 이제 외국인 묘지. 임시정부 두 번째 대통령인 박은식 선생 등 이 능원에 묻혔던 일부 애국지사들은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고국으로 봉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도 적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고문으로 활약했던 동농 김가진의 유해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독립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교섭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서기 어렵다 하는데 이런 기막힐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제국의 중심으로 각종 개혁 정책을 고종에게 진언했던 김가진은 1905년 을사늑약을 반대하고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대립했습니다. 독립문의 현판을 쓴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병합 이후 망국의 울분으로 집거하던 그는 3.1운동에 고무돼 74세 나이로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1919년 4월 비밀 독립운동 조직 대동단의 첫 총재로 취임한 뒤 10월엔 아들과 며느리까지 데리고 임시정부를 찾아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할아버님이 가니까 상해에 있는 신문들이 다 이런 사람이 망명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임시정부가 있구나 할 정도로. 1921년 상하이에서 열린 3.1운동 2주년 기념식에선 단상 제일 높은 곳에 섰고 백범 김구 선생의 가족들이 그의 거처를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임정래 김가진의 위상, 또 김구 선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망명 3년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추도사를 쓰는 등 임시정부는 성대한 장례로 추모했습니다. 그 사실상의 국장으로 그렇게 그 모든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참여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셨고 거연 살림살이에 그 묘비까지 세워드렸었죠. 그런데도 김가진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후손들의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일제가 대한제국 중신들에게 귀족의 증표로 일괄 수여한 남작 자귀를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자귀에 따른 연금은 거부하는 등 평민신분으로 지내다 오히려 항일운동 대열에 앞장선 대한제국의 유일한 고위 관료였습니다. 독립운동가 내부에서
그 당시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김가진 선생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상하이로 함께 망명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임시정부 안팎에서의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독립유공자가 되지 않고 거꾸로 친일파로 변절했던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정해지는 이런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보통 독립유공자는 정부가 발굴하거나 아니면 유족이 신청하면 이것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심사를 하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심사위원회 명단, 또 심사 내용, 심사의 근거들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부터 독립유공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또 특히 친일 논란에 둔감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1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절인 1949년에 부통령 이시영과 함께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내내 독립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국내 인사는 이들 2명뿐, 백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도 배제됐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본격적인 서훈이 시작된 건 1962년. 그러나 당시 심사위원들의 친일 행적이 훗날 속속 드러나면서 서훈의 정당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일 혐의가 있거나 친일파들, 친일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심리를 했거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선총독부 산하 조직에서 일제의 역사 왜곡에 협조한 의혹을 받는 2명이 1962년 심사에 참여했고 이듬해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편집국장을 지낸 인사까지 심사위원에 포함됐습니다. 1968년엔 심사위원 전체 21명 가운데 친일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 7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종교인, 역사 왜곡에 앞장선 교수, 친일 논설을 쓴 언론인 등이 독립유공자를 결정했던 겁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일정하게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내세워야 한다. 자신의 친일 경력을 감추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 서훈을 시작을 했고 1980년대 이후에 서훈 심사위원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 공정한 심사를 이유로 유공자 선정 기준은 물론 심사위원 명단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관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훈 절차의 이 같은 폐쇄성이 도리어 밀실, 졸속 심사를 가능하게 했고 국민적 검증의 기회도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일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민특위가 와야 된 이후로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금기어이다시피 했어요. 친일을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친일 인사들이 심사한 독립유공자,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일본에 밀정 노릇을 했거나 일제 침략을 찬양하며 돈을 내고 강제 동원의 정당성을 주장한 친일파 등이 줄줄이 독립유공자로 둔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입니다. 문화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며 1962년 2번째로 높은 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지만 일제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대동아전쟁에 참전하라는 글까지 써 지난해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발각돼 훈장이 박탈된 사람은 지난해까지 25명. 이런 사례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밀 청년단체를 조직해 독립사상을 교육한 공로로 1990년 독립유공자가 된 김규환. 하지만 1930년대 이후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친일파 김희대가 같은 사람이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는 올해 2월 서훈을 박탈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변절한 게 협화액 관련까지 쭉 나와요. 김희대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김규환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고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독립유공자가 받는 건국 훈장뿐입니다. 다른 훈장들은 그 어떤 친일 전력이 드러나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훈장을 받은 공적 자체가 거짓이었거나 몇몇 특정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덕술 같은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등은 이런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고문과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고등계 형사 노덕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승만 정권에서도 경찰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시기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한 3명만 사형시키고 나머지는 다 봐줍시다. 라고 했을 때 그 3명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죠. 독립운동가를 직접 탄압했던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노덕술이고. 2009년 발간된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인물 중 각종 훈장을 받은 사람은 노덕술을 포함해 224명. 이들이 받은 훈장 개수는 441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 중 65명은 지금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해방 이후 참전이나 다른 분야의 공로가 일부 있다 해도 친일파에 대한 포상 그 자체가 국가훈장의 권위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모든 훈장을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금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네, 이 친일 논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더 황당한 경우가 나오네요. 어쩌면 이 친일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를 심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논란을 국가보훈처가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독립유공자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후손이 직접 나서서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름만 같은 남의 공적을 가로채서 가짜 독립유공자가 된 사람, 동명이인이죠. 이런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훈처가 보훈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정치, 이념에만 집중을 해서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최장기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승춘 처장의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 5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명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 이념 대결을 위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식민사관을 가진 학자들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대거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친일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독립유공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네,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독립유공자 15,0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중 특히 초기에 훈장을 받은 500여 명을 우선적으로 검사해서 7월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다시 시작해야죠. 잘못했다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독립운동가들 취재할 때마다 독립군 할아버지 배가 고파요 하는 독립군 후손들 보게 됩니다. 친일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친일파 후손들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독립유공자의 운명을 친일파들의 손에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누가 역사를 잊고 싶은지, 누가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